오늘 미국 3대장 플러스로 끝났어요.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마지막 끝자락이 꺾이면서 끝났습니다. 아래 방향으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끝났죠. 잠깐 캔들 차트로 S&P 500 지수를 보면 어제 그 시가를 오늘 종가 못 넘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캔들트상 위로 밀고 올라오면서 끝나주면 좋은데 아직은 그 새 자체가 물론 아래로 떨어지는 걸 커버하고 있긴 한데 반등의 힘이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앞으로 간 상황인 거고, 이거 지난주에 오늘 요번 주 나온 겁니다. 요번 주 발표한 그 유럽 서비스업 PMI 지수 보면 내려오긴 했지만 과거 추세로서 놓고 보면 높은 수준이에요. PMI 지수가. 이거는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거든요. 서비스업 PMI 지수거든요. 높죠. 반등했습니다. 기대치는 59.9였는데 61.9. 전월 61.7에서 61.9로 반등했어요. 지난주에 발표된 제조업 PMI 지수를 보면 유럽의 그 제조업 PMI 지수가 떨어지긴 했는데 이거 역시 과거 수준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체 내 공급자 협회에서 보고 있는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PMI 지수는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이번 달에.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너무 앞으로 나간 거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너무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과도하게 그렇게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상황을. 그다음에 이제 실질 경제 성장률을 보면 이 IMF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몇 개만 제가 뽑아놨습니다. 여기 이머징하고 개발도상국 관련돼서 한 6.7% 2021년도에, 그 다음에 선진국이 5.1,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6%, 중국은 8.4. 물론 이제 지금 그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 6.4, 유럽 전체가 이제 4.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PMI 지수나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보면 너무 조급하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서 저성장 쪽으로 약간 성장 속도가 늦어지는 거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스태그네이션을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데이터인데요. 미국의 주식시장이 너무 높다고 하는 거는 이미 하도 오래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거는 펍의 수인데, 이 펍의 수는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하기가 어려워서 P10이라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10년치 평균 EPS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보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S&P 500 지수의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리얼 S&P 500 지수의 중앙평균선을 그리고 얼마나 벌어졌는가, 이걸 한번 보여드렸었죠. 가장 높은 수준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10년 EPS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적용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재 주식시장의 펍배수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얘도 보시면 여기 IT 버블 때 수준보다 살짝 낮은 수준에 있긴 하지만 이 평균 중앙값, 중앙 가이드라인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밑으로 이제 좀 편안하게 요거는 P10 지수가 과거 있었던 점들을 찍어 놓은 건데요. 파란 것까지가 IT 버블이 없을 때까지가 이게 정점이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 글로벌 금융위 피크 때가 이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이슈가 있어서 붕괴된 거고, 이게 여기 보시면 1929년도 피크 때 대공황 직전에, 그다음 현재 저희가 여기 있고 IT 버블이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T 버블이 98.4% 정도까지 P10 지수가 올라와서 가치 배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미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올라가는 탄력의 속도, 주식시장이 밀고 올라가는 탄력의 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셔야 돼요. 직전 1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빠른 속도로 올라왔던 그런 부분만큼 가치가 빨리 올라가겠다는 생각은 접으셔야 되고, 조정받아야만 그만큼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이게 중앙값이고 이게 올라간 정도인데, 이건 P10 이 지표를 옆으로 눕힌 겁니다. 약간 이렇게 빨간 선을 이렇게 밑으로 내서 수평으로 만들면 이런 차트가 나오게 되죠. 이 중앙값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IT 버블 이후에는 그 비견할 수 없는 수준, IT 버블을 제외하고는 비견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높다. 그러니까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 깨져도 이게 잘못됐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현재 상황 이제 정리를 좀 간단히 해보면 일단 가장 시급한 게 이겁니다. 국가부도 이게 잠정적인 거지만 2주 정도 남았는데 일단 연장해서 국가 자체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제대로 잘 안 되면 심적인 요인이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다음으로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중국이 전력난의 울상인데 문제는 이게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하라고 얘기를 날렸죠.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에 반응해서 유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는 서브텍사스 중진류도 80달러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이한 건 구리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메탈 중에, 비금속 메탈 중에 비철금속 메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경제 자체는 약간 속도 자체 우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이제 오펙이 추가 증산을 안 하겠다라고 향후 6개월 동안 얘기를 하는 바람에 유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데, 이 중국 쪽에 있는 이 얘기하고 유가의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반응을 하게 될 거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안이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사가 나왔나? 여기 보면 막 뭐 헝가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뭐 네 번째나, 저희 한 번 올렸잖아요. 네 번째나 올리고, 그 다음에 뭐 남미나 이런 쪽에서 여기 있네요. 중남미 국가들이 줄줄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자체적으로 투자하고 소비에 일시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성장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겠느냐, 요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수준을 놓고 보면 바로 이렇게 막 연속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나라는 경제가 지금 아직은 잘 좋고 탄탄하게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상황은 그 경제의 제반 여건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이 흔들릴 때 이 주식을 흔들림의 마지막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 사이클이 이제 바닥에 먼저 맨 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스태그플레이션 안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아직 스태그네이션에 대한 우려는, 그러니까 경기 수축에 대한 우려는 너무 이른 우려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간에 경기 수축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이제 그 경기 사이클 이후에 이제 넘어가면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기업의 이익, 이런 부분들이 주식을 떠받칠 수 있는데, 경제 성장률 부분은 계속 낮추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이 기대치만큼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 자체가 투자, 소비, 뭐 무역, 뭐 이런 것들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기업 이익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데 기업 이익은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어폐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내년에 법인세 인상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기업 이익을 긍정적인 이슈로 쳐다본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 기업 실적이 주식시장 영향을 크게 못 줄 거라는 얘기는 이미 드렸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경기가,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행위, 주식이 조정받을 때 그 조정받는 끝자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러니까 뭐든지 경기 사이클이 한번 수축됐다가 상승면으로 올라올 때 경제의 불안정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 흔들리는데, 그게 흔들릴 때 그거의 바닥을 커버해주는 사람이 연준 의장입니다. 연준 의장이 그걸 커버하면서 주식시장이 미국을 받치고 그게 글로벌 시장을 받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셨지만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그걸 커버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한 번 더 세게 밀려서 이 제정신 아니게 딱 나와가지고 너무 금리 안 올릴 거야, 내년에 테이퍼링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와,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야 라고 두려워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 그 증시 자금이거든요. 투자자 예탁금. 근데 투자자 예탁금을 보시면 여기 이게 투자자 예탁금이죠. 여기 보시면 68조, 69조, 69조, 70조, 71조, 74조까지 올라가긴 했었는데, 근데 이거 8월 달에 8월이죠. 쭉 보면 우리가 눈으로 이쪽을 잘 보시면 74조 정도가 가장 맥스였어요. 보시면. 그죠? 그 이상이 없습니다. 60조대에서 있다가 74조 정도가 맥스였는데 지금 10월 1일자가 69조예요. 그러니까 증시 주변 자금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내려가면 이걸 사겠다고 뻗당기고 있는 자금은 많기 때문에 무한정 한도 끝도 없이 아래로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지금 신용융자 잔고거든요. 근데 신용융자 잔고 전체가 지금 24조 5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는 게 있죠. 줄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주는 정도가 한 1,400? 요게 한 1,500? 그리고 10월 1일자로 보면 이게 한 3천억 500억 줄었죠. 한꺼번에 쭉 줄었죠. 이게 마지막 단계가 더 나오면 좋은데 오늘 이제 월요일자가 안 나온 거죠. 이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물론 여기 뚝 빠진 건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코로나 터져가지고 장이 세게 빠질 때 움직임을 보면 여기 보면 1,000억 안 되죠. 한 800, 600억? 여기에 이게 갑자기 한 3,500억 정도 빠졌죠. 여기 거의 1조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이렇게 세게 한번 확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닥을 찍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계속 세게 빠졌기 때문에 아직은 얘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걸로 한번 터졌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자를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공매도인데요. 이거 공매도는 10월 5일자니까 어제 반영된 거죠. 보시면 외국인 공매도 그리고 전체 공매도 아직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관 공매도 자체는 줄고 있고 개인 공매도 늘고 있고 외국인 공매도는 늘고 있죠. 늘고 있는데 이 공매도 수준은 계속 전체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이 잡혔나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 시간인 것 같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얄딘 리서치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얄딘 리서치에 나오는 이제 10월 4일자 데이터인데, 이건 좀 안타까운 게 제가 보는 게 한 주 전이에요. 9월 28일자 데이터인데, 이거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개를 비교치로 해서 보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지난주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좀 더 내려왔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좀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흔들릴 때, 예를 보면 이제 2011년도 8월 달에 흔들릴 때 떨어진 정도가 이제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터치하고 올라가죠. 지금 이 정도 수준은 우리가 직전에 상승하는 수준에서 올라왔던 조정 국면 정도보다 조금 더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이 변동성이 끝났나라고 보기에는 애매모호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보다 조금 더 데이터가 나오는 게 이 데이터인데, 이거는 스탁 차트의 데이터고요. 이 연두색이 이게 그 주가 차트입니다. S&P 500 지수고, 이 빨간 거는 주식 중에 200일 이동 평균 선상 윗단에 있는 수준을 표시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50일 이동 평균 선상 윗단에 있는 주식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도 내려온 수준은 이전에 조정받던 수준 정도에 내려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작년 한 8, 9월인가요? 조정받을 때 내려온 수준 정도 내려온 거고, 실제로 그때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립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기였고,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더 세게 흔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뭐 2015년도, 16년도 이때가 추구 전략 때 흔들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요 하단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려올 여력의 폭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의 끝인가? 라고 하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좀 이른 생각이다.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조정받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요. 이미 이제 한번 보여드렸었지만 이 조정받은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과거 추구 전략 때 조정받은 기간이 이 정도로 길었었고, 그죠? 이때도 추구 전략 조정 기간이 이 정도로 길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급하게 조정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반등할 수는 있긴 한데 조정 자체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기간상으로도 약간 짧습니다. 지금 빅스 지수를 보면 지난번 9월 후반기에 움직였던 게 훨씬 더 셌다가 최근 약간 머리를 들긴 했는데 이 강도가 약간 낮아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자로 보면 아래로 떨어지다가 약해지다가 다시 머리를 들면서 끝났어요. 이거는 VBIX 지수, 빅스에 다시 빅스 지수인데 얘도 머리를 들고 있는 과정이 있고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오늘 하루자로 보면 얘도 역시 내려오다가 다시 머리를 들리는 형태로 끝나서 아직까지 지금 뭐 약간 이 움직임이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바닥을 찍고 있는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해서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걸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에 과거에도 지금과 동일한 형태의 상황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 재반 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구 전략이 있는 시기에 조정받았던 걸 같이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하락의 정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그러니까 IT 버블 붕괴 때 있었던 2004년도 때 있었던 수준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보다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2004년도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정이 만들어졌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좀 일정 수준 오른 다음에 조정이 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QE를 안 했었어요. 2004년도엔.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재반 여건으로 놓고 보면 2015년도의 조정이 지금의 조정과 재반 여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기간도 짧고 현재 그 다음에 그 하락 폭도 지금은 약간 더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대체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가 있습니다. 뭐 또 모르는 금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이게 캔들 차트가 이게 금입니다. 캔들 차트가.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차트 이게 그 달러 인덱스예요. 검은색이 유가입니다. 이 약간 황색이라고 그래야 돼요. 황색이 좀 안 좋은 단어인가요? 이게 약간 누런색? 이게 굴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올 5월달 이후로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데 그 추세적으로 5월달 달러 인덱스하고 반대로 구리 가격은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금값도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유가는 그 뒤에 다시 내려오다가 추세를 반영하면서 내려오다가 반등하고 있죠. 유가 최근 오펙 얘기가 발생하면서 더 추가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달러 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 인덱스를 밀어 올리는 방향 쪽으로 있기 때문에 오펙이 하는 그런 공급 쪽에 충격을 인위적으로 줄 수 있는, 카르텔이 인위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작동할 수 있는 것 이외에 그렇지 않은 구리나 금값은 현재 흔들리고 있는 주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유가를 쫓아가느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유가가. 그리고 얘가 그렇게 많이 밀려 올라가 버리면 진짜로 스태그네이션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경기 수축에 대한 우려, 수요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다 말고 밑으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흔들린 주식시장에서 밑에서 받쳐서 사는 게 오히려 나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만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이거는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그냥 지표상으로 보면 가격 움직임상으로 보면 아주 특이하게도 이게 지금 일봉이거든요. 이거 비트코인입니다. 주식은 조정받고 있는데 얘는 머리를 들고 있죠. 얘가 지금 투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트코인을 대안처로 쳐다보고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이 오히려 나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권고는 안 합니다. 비트코인은 방향성을 예측한다는 게 약간 불가능한
투자 대상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전혀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전체 투자 대상으로 놓고 봐서 주식을 대체할 만한 게 그나마 현재 움직임으로 보면 무엇이냐 보면 이게 비트코인 쪽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권고는 안 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